발 아래가 불안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집으로 가는 길,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 매일 무심하게 걸어가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땅은 단단하다는 명제가 이제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단차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이게 쎄가잖아요. 네. 이거 하얗잖아요 지금요. 예, 단차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주저앉은 거예요. 상황을 모르지. 이제 조금 불안하기는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걸로 불안하다 하니까네. 갑작스러운 땅꺼짐에 크고 작게 다치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래가지고 주민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사실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발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 13일 새벽 5시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장 바로 옆 도로가 5m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 무너진 자리는 다름 아닌 횡단보도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전날 사고 현장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땅꺼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전 오토바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옆에선 행인이 길을 건넙니다. 이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2023년부터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모두 14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네 번째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하철 시공사 관계자들이 물막이 설비를 정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철제 기둥 안쪽은 지하철이 지나갈 터널을 뚫고 있는 공사장입니다. 이거는 새로 했다고 생각한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듣다 보니까 들어오기 있었고 들어올려서 이건 여기 왜 생겼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런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기관에 얽혀 있어가지고 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5시까지 괜찮아요? 땅꺼짐이 일어나기 전부터 붕괴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지금 요거 사고 날 거를 감지를 했던가 봐. 그 전날은 요거 이게 안전장치가 없었거든요. 예, 안전 없다가 왜냐면 여기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예. 자, 불안하시겠어요, 맨날. 이거 불안하지 사실은. 근데 우리 지금 일이 안 옵니다. 맨날 저 뒤로 오고 말아요. 그래서 일이 안 와요.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반복되는 사고. 공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지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낙동강 하구에 인접한 지역. 과거에 모래톱이었던 곳이라 지반이 약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국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 원래 강 나 스태프팀 10년 동안 지하철 다니 여기 서름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국이 너무 안 좋아. 다 뻘. 이만큼이다 QA로 돼 있잖아요. 이 QA가 낙동강 퇴적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래층으로 돼 있다는 얘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 거기 사상 거기뿐 아니라 실은 이 주변 지역들이 전부 다 이게 모래층으로 돼 있는 데는 그만큼 지반이 약한 데예요. 공사가 어려운 집안.
하지만 방비도 부족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땅꺼짐. 대형 화물차 2대가 8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시는 5개월여의 조사 끝에 지하철 공사장 물막이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차수벽을 설치를 해요. 차수 물이 못 들어오게. 그때는 이제 CIP 공법을 사용을 했는데 CIP 공법은 조금 값이 쌉니다. 자문회의도 하고 그래서 CIP 공법이 괜찮니 많니 토론을 하면서 결국은 그 공법을 했는데 그게 차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막 밀려나간 거 들어가고. 땅꺼짐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주변 지역의 집안 침하 정황도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단차가 심하다고 지금. 이거 언제 지금 내려앉을지 뭐 저희들 잘 모르지. 요 단차하고 요 단차하고 지금 이렇게는 도로는 아니거든 처음에 할 때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지름 20m의 초대형 땅꺼짐 사고. 뒷바퀴가 걸린 승합차는 솟구치듯 가까스로 빠지지 않았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2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배달 일을 하던 30대 청년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퇴근 시간인데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여서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가 아유 누가 또 여기서 또 누가 이렇게 달렸어 이러면서 막 뛰어나가 봤어. 그랬더니 여기 싱크홀이 그때 쏙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가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물이 이제 막 품어져 나와요. 그래 저쪽에서 이제 차가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일이 막 지나가서 제가 안 된다고 이쪽으로 다시 가시라고 이제 막 그랬는데 바로 옆에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멍 안쪽에는 터널을 뚫기 위해 쓰던 파이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터널 공사로 땅속의 지하수와 토사가 유실됐고 땅꺼짐으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인부들이 얘기한 것들 보면 뚫을 때는 초반에 지하수가 없었는데 지하수 밑이니까요. 갑자기 지하수가 들어와요. 지하수가 밑에 있는데 그거는 밑에 걸려있던 지하수위가 갑자기 일로 터져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있던 지하수가 공사 때문에 빠져나가고 힘이 약해지니까 매질이 깔아앉고 그 매질이 깔아앉으니까 제일 윗부분에 있던 상수도관이 깨지고 그러면서 물이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아래로 계속 밀고 들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사고 현장의 집안은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끊어지고 그 절단 부위가 점토로 변한 단층 파쇄돼 땅꺼짐 위험이 큰 지형입니다. 근데 점토의 특징이 뭐냐면 입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물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물이 지하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반대쪽 하류 쪽에는 지하수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 경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땅 내부에 자그마한 댐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그마한 댐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댐을 뚫고 가는 겁니다. 터널을 뚫는다는 거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땅꺼짐이 일어난 과정을 추정해 그래픽으로 구현해봤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제 지하수가 터널의 반대 방향은 지하수 상류, 터널은 하류 쪽인데 물이 잘 흐르지 않는 점토층이 가운데에서 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터널 공사가 진행됐고 점토층까지 오자 하류의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상류의 토사가 터널로 흘러듭니다. 토사 유출로 도로 아래쪽에 빈 공간이 생기고 차량 하중을 견디다 결국 도로가 내려앉습니다. 지하수 수위 변화에 따라 토사가 흘러가는 현상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흙이 요게 통과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수위가 더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황이 돼서 수위를 지금 더 올리게 되면 활발하게 얘가 움직이게 되죠.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어느 순간 팍 터지게 됩니다. 착공 전 용역 보고서에는 현장 주변 지질이 땅 꺼짐에 취약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층이 끊어져 변형된 단층 파쇄대 집안으로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파쇄대가 사고 지점과는 거리가 있다며 집안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추하는 조사 방법을 고려하면 단층 파쇄대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시추 지질 조사할 때는 100m 간격, 이렇게 뭐 노선을 따라서 100m마다 이렇게 시추 조사를 하나를 한 7cm 정도를 뚫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100m 사이에는 우리가 지질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국토교통부가 땅 꺼짐 사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체 땅 꺼짐 사고 1,300여 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상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땅 꺼짐 둘 중 하나는 노후 상하수관의 균열로 토사가 유실되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근 대형 땅 꺼짐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지하공사 부실은 1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통계 함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조그마한 싱크홀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로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큰 어떤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 불안감 느끼는 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은 대형 싱크홀은 사람이 빠져 죽는다든지 트럭이 뭐 곤두박질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험하고 큰 거잖아요. 이런 데는 하수도 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13년 전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지하철 2호선 거대 땅 꺼짐. 11년 전 서울 잠실에서 지하수 유출로 생긴 초대형 동공.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땅 꺼짐까지. 지난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땅 꺼짐 사고는 대부분 지하 공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죠. 안전관리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설계나 이런 거 검토 꼼꼼하게 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해야죠. 땅 꺼짐 사고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도 보강되고 있습니다. 조사 차량 뒤에 부착된 널따란 장비. 지하 2m에서 7m까지 동공 등을 탐사할 수 있는 GPR, 지표 투과 레이더입니다. 지표면 아래로 전자파를 쏜 뒤 돌아오는 파형을 분석해 집안의 특성을 파악하는 원리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땅속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금방 여기 보면 맨홀이 지나갔죠. 지금 저 평단면에서 맨홀 파형이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는 다시 정밀 분석을 거칩니다. 이게 이 부분이 공동이거든요. 네. 네. 지금 저 대표적인 공동 그 파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공동이 발생해서 바로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석에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고 깊은 집안은 탐사할 수 없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GPR 이미지를 보고 여기 뭐가 있구나, 구멍이 뚫려 있구나, 여긴 집안이 좀 연약하구나, 요거를 판독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판독을 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선 데이터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연이은 땅꺼짐 사고에 도시철도 등 지하공사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 다음 달 말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난해 작성한 집안 치마 안전지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시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순위 보여주고 당신의 지역은 되게 침하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집 땅값 떨어지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거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토목공사 전문가들은 연약 집안과 풍부한 지하수, 이 두 가지가 위험도를 나타내는 주 요인인 만큼 이를 숨길 게 아니라 이에 맞춰 안전하게 공사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아무 일 이제 안 하면은 신고를 발생할 일이 있습니까? 지하 밑에 터널 공사라든지 터파기 공사라든지 또는 지하도로 공사를 잘못하면 신고를 발생하겠죠. 안 그러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형 싱크홀의 핵심은 지하 공사다라는 거예요.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현장에선 집안 침하가 아니라 아예 지어놓은 구조물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연이은 땅꺼짐 사고에 이어 대규모 지하 공사에 대한 안전 우려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 집안 탐사, 상하수관 정비보다 지하 공사의 안전 관리가 더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재난하는 사람들에는 1대 1000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를 투자하면 사고가 났을 때 1000을 안 써도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번 케이스가 딱 그거죠. 토목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건물이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도래한 지 오래됐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땅을 그거 이상으로 좀 더 많이 파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경제성 확보하기 위해서 좀 도전적인 공부도 좀 많이 쓰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죠, 지금. 사고를 막을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기 밑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요. 분명히 그 조짐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7시간 정도는 우리가 골든타임이 있었잖아요. 막을 수 있는 거. 또 다른 인명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생 임산부들도 많이 드시고 공중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하나 더 한다는 수익이죠, 수익. 예, 수익 창출이죠. 이 하루 12시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전처리의 양이 12분이면 준비가 된다. 쉽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장사를 처음 해보니까 처음에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서. 진짜 1인 사업장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빚은 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별도 합의 없이 이제 차액감면금을 받아오는 면이 있었는데 부당이득으로 인정돼서 이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테고요. 점주들끼리 서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고 본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뒷짐지고 있으면서 물류를 좀 공급하는, 우리 돈을 내고 노예가 되는 것 같다. 먹음직스러운 도넛 향이 가득한 곳. 창업 6년차 송명순 씨의 일터입니다. 남편 퇴직금을 미천으로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기술이 없잖아요. 제가 빵을 제조하지 않아도 되고 본사에서 주는 걸로 하면 되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겁없이 하게 된 거예요.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첫 달, 두 달, 한 세 달 지났는데 제 수익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은 높은데. 월 매출이 4, 5천만 원은 됐지만 인건비 부담에 재고까지 많아 수익이 생각보다 적었던 겁니다. 올해부터는 포장 상자와 음료컵 등 본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물품의 구매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거는 박스 이런 거. 장사가 안 돼서 많이 못 시켜요. 장사 잘 될 때는 얼마나 하셨어요? 잘 될 때는 사실 혼자 정리를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요새는 안 되니까 주문도 적게 하게 돼요. 네. 고금리 고물가에 손님까지 줄어들면서 이런 물품 가격마저 부담스럽다고 송 씨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이 비싸니까, 들어오는 게 비싸니까 매출이 조금 올라가도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따 본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 할 때 정말 자, 박근장 그룹 죽는다! 가맹점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가맹점 수 규모 업계 5위인 굽네치킨. 본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가격을 놓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배! 2배! 굽네치킨 본사는 2022년 닭고기의 공급가를 고정가에서 변동가로 변경했습니다. 고정가이던 개육 공급가를 전체 가맹점에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변동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고물가에도 판매가를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 결국 가맹점만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점주들은 말합니다. 이 판매가 항상 바꿀 수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공급가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판매가는 고정돼 있고 우리 원 부자재 공급가만 계속 시가라고 하면서 사실상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원가율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 수익률 줄어들죠? 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굽네치킨 본사 측은 가맹점주와 협의 과정을 거쳐 변동제로 바꿨고 시세 상승 시 가맹점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 협의회가 불공정 행위로 신고해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표권과 영업권,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수익을 가져갑니다. 가맹본부는 상표권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와 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는데 이를 필수 품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필수 품목에 붙는 유통마진, 즉 차액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가져갑니다. 국내 외식업계 가맹본부 대부분이 이렇게 수익을 충당합니다. 신규 가맹점 유치를 위해 초기에 내는 가맹금을 줄이는 대신 차액 가맹금으로 보충하는 것인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처음에 초도 가맹금이나 이것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은 처음에 사업을 점주님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목돈은 안 들이고 거의 무상으로 들어와서 상표권이나 이것을 쓰게 해주지만 그것을 가지고 차차 갚아나가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가맹 브랜드 수는 12,377개.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 차액 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부터 했었던 분위기.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붙여서 되는지 저희한테는 공개를 해주지 않아요. 계산법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깜깜이 계산법인 거예요. 가맹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갈등의 씨앗이 된 겁니다.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재도 잇따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던킨도너츠에 대해 제품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과징금 2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업 서비스 이 퀄리티를 표준화시키기 위한 품목들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차익 가맹금을 받아서 본사의 수익으로 만들어야 되는 개념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지금 합쳐져 있잖아요. 피자 프랜차이즈의 대표 주자였던 피자헛. 가맹점 매출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로열티, 즉 상표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가맹본부는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정보공개서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가맹본부인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뿐만 아니라 차액 가맹금까지 받아왔던 겁니다. 12%가 조금 안 되는 수수료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거 외에 또 그렇게 차액 가맹금이 붙는다? 3, 4% 이상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15% 이상을 내고서는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해도 피자헛을 선택을 조금 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점주들은 계약장 없는 부당이득을 본사가 수취했다며 소송에 나섰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0여 명에게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액 가맹금 수취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2심 판결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가맹본부 대부분이 기존 계약서에 차액 가맹금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상 원가하고 마진을 합한 그 금액 총액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다고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합의를 하는데 이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별도 합의를 하라는 거는 결국 소위 일반적인 매매에서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따로 별도 합의를 하라는 취지인 것이죠.
대표적인 국민 간식 치킨. 가맹점의 평균 차액 가맹금이 3,5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 비율도 8.6%로 1위입니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본사의 브랜드 성장을 위해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딱 시중에 있는 거 비교를 해봐도 일반 부자재들이나 전반적인 교육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원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공급되는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죠. 차액 가맹금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건 커피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의 로열티와 차액 가맹금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유통 마진도 보고 로열티도 받아가는 이중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예. 뭐 10%, 20%, 30% 마진 본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그걸 갖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게 100%, 200%, 300%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는 거고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측은 적정한 차액 가맹금 규모를 묻는 KBS 질의에 시장 논리로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수준이라는 것이 강제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돼 가맹점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의 의견차가 큰 가운데 일부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불안과 더불어서 가맹 본사와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차액 가맹금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고 BHC와 교촌, 프라닭, BBQ, 굽네 등 치킨 프랜차이즈에 이어 베스킨라빈스의 일부 가맹점주들도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한 2,200, 2,300개 정도 가맹점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는 더 이제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잇따르는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에 각 가맹본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KBS에 보낸 서면 의견서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 기업이 마진을 붙인다고 고지하지 않아도 이를 당연히 예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액 가맹금 관련해선 묵시적인 계약이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 측은 피자헛 관련 2심 판결 확정 시 업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업계 성장의 원동력인 동시에 갈등의 씨앗이었던 필수 품목과 차액 가맹금. 가맹점주들은 상생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본사에서 구매하는 게 편하죠. 편하긴 하죠. 유통 마진을 이렇게 취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본연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컵 비싸게 주고 종이 비싸게 주고 이런 걸로는 이제 안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불투명한 차액 가맹금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정해진 금액을 가맹본부에 납부하는 로열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의 구조는 본사한테 뺏기느냐, 뺏어오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로열티로 가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가맹본부에선 변화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평균 차액 가맹금은 2,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00만 원 줄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 비율도 감소 추세입니다. 필수 품목을 줄이고 로열티를 병행하는 가맹본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월 20 정액제. 월 20.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로열티가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없으면 필수 품목이 90% 이상 돼.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도 중장기적으로는 정률 로열티 제도를 변경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의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가맹점과 본부의 신뢰가 쌓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주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화가 되면 굳이 차액 가맹금의 형태가 아닌 영업이익의 일정 퍼센트를 받는 상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차액 가맹금을 받는 필수 품목 수가 확 줄어도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프랜차이즈는 고마운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은퇴를 하고 창업 한번 해보려고. 그럼 이제 퇴직금으로? 예. 장사를 처음 해보니까 처음에 리스크가 적을 것 같아서. 특히 재취업이 어려운 40, 50대에겐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다 보니까 네네. 다시 하던 일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뭐 쉽지 않죠. 국내 가맹본부는 8,800여 개. 가맹점 36만 5천여 곳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듯이 대등한 관계, 거기서 인정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상생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